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을 했죠. 그 임진왜란에 이어서 우리 오늘은 외란 이후의 상황과 그 다음에 광해군부터 시작해서 인조 반정 이후의 정묘호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까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따라오시죠. 자, 여기 지도를 보고 같이 할게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랑 그 다음에 조선이 특히 여기서 간과하고 있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이 명나라랑 같이 힘을 합치고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위에서 여진족이 힘을 합쳐서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후금을 공격하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패착인 거지. 그래서 힘을 모았던 후금이 나라를 공격하자마자 명을 칩니다. 어떻게? 때는 이드라이 하면서 명을 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 군사를 조선한테 요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명나라는 조선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바로 부모님이죠. 성리학 국가에서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이 명나라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의 SOS에 조선은 당연히 군대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때는 유교 국가니까. 자, 근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 이 광해군은 17세기 사람이지만 21세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조선의 왕이에요. 새롭게 강력해진 후금과 그 다음에 많이 쇠약해진 명나라가 있어요. 자, 명나라의 군사 요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후금 눈치를 보겠죠. 그래서 광해군도 그랬단 말이에요. 명나라를 도와주자니 후금이 너무 강력해져서 우리를 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를 또 아예 안 도와주기에는 체면이 안 서고. 그래서 어떤 외교를 펼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외교. 무슨 외교? 그렇죠.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중립 외교란 우리의 실리를 챙긴다 해서 다른 말로 그렇죠. 실리 외교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광해군과 북인이 같이 집권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자, 이것만 보면 갑자기 북인이 왜 나왔지?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붕당사예요. 붕당사. 선조 때가 되면 훈구파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어떤 파만 남아요? 그렇죠. 바로 살인파만 남게 돼요. 자, 이 살인파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파가 두 개를 갈리게 되는데,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파와 무슨 파가 갈리죠? 그렇죠. 동쪽에 사는 동인과 그 다음에 서쪽에 산다 해서 바로 서인으로 갈리게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했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리게 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조전랑.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가 있었죠.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 합격자들은 느는데 관직의 수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이조전랑이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권한, 3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두 번째 권한은 이 자신의 후임자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권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게 두 개 파가 갈리는데, 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서인은 나중에 쭉 가요. 서인은 그 숙종 때까지 쭉 가는데, 문제는 동인인 거죠. 동인이 두 개의 파로 갈리게 되거든요. 두 개의 파로. 자, 이 두 개의 파로 갈리게 되는데, 그 전에 선조는 당연히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척신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싶죠.
이때 동인이 신진살림이었고 서인이 기성살림이기 때문에 이 좀 더 젊고 패기 있는 동인들이 이 척신정치 잔재에 조금 더 강력하게 청산을 가져요. 그러면 선조 입장에서는 동인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동인을 조금 편들어줘서 동인이 이때는 조금 더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첫 번째, 정열입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589년에 정열입 모반 사건이 일어나는데 원래 정열입은 율곡이 제세거든요. 5,000원짜리 알죠? 율곡이. 근데 이 정열입이 율곡이 밑에서 이 서인들과 같이 학문을 닦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율곡이는 서쪽에 살아서 서인들이 율곡이를 같이 서인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율곡이는 자신을 서인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서인과 같이 정열입이 율곡이 밑에서 자랐는데 정열입이 관직이 나오고 나서 동인들과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너희들이 박홍영 제자인데 박홍영 쌤한테 한국사를 겁나게 배우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합격했다는 거야. 근데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 다른 학원에서 다른 학원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인터뷰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 허나 지금은 서인들 입장에서는 이 정열입이 어떤 애들이야? 더러운 배신자지. 맞죠? 그래서 이 서인들이 정열입을 당을 배신하고 더러운 자라에서 이 선조한테 일러 바치게 돼요. 당신은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당을 배신한 것들은 왕조차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열입이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정열입이 유배를 가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자신의 개인 조직, 사조직이었던 대동계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대동계가 규모가 겁나 커졌어요. 여기서도 군사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 정해년에 왜구가 변을 일으켜요. 이때 어마어마한 왜구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대동계가 이 정예외변을 해결시켜줘요. 왜구를 다 때려잡는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때 정열입을 저격하는 저격수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미인곡, 사미인곡, 관동별곡을 쓴 누구? 그렇죠. 바로 여기다 쓸게요. 송강정철이 등장합니다. 당시 송강정철은 서인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정철이 정열입 모반 사건을 책임지게 되면서 정열입이 이 대동계라는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모반을 하려고 한다고 역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정열입과 관련된 사람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 바로 기축옥사예요. 기축옥사. 자, 기축옥사가 뭐냐면 기축년에 이 정열입과 관련된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라서 기축옥사인데 이때 동인이 겁나 많이 죽어. 이 송강정철이 아예 동인을 박살내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조금만 불만을 가지게 돼도 너도? 이카면 다 죽여버리니까 이 동인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동인 측에서 이러다가 우리 씨가 마르겠다 해서 이 송강정철의 강력 대응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대응하자의 강경파, 아니다 조금 몸 좀 사리자의 온건파로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붕당사를 잘 이해해야 다음 시간에 애송논쟁과 숙종의 황국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잘 들어야 앞으로 조선시대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 당이 나거든요. 지금 잘 들을 수 있죠? 여러분 화이팅! 자, 다시 어쨌든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동인이 이 송강정철의 대응에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강경파와 그 다음에 몸을 좀 사리자는 온건파를 갈리게 돼요. 자, 이때 송강정철이 이 서인 측에서도 원래 위상이 높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조금 더 굳히기 위해서 선조한테 어떤 의견을 올리냐면 바로 선조한테 있었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라는 의견을 올려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정철의 세자 책봉을 건의하다 해서 건저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선생님 밑에 좀 적을게요. 원래 선조한테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임해군과 그다음에 무슨 군? 광해군이 있었는데
원래 조선에서는 이 임해군이 그 왕으로서는 조금 더 자격이 있지만 임해군이 조금 해벌레하고 좀 빙시였단 말이야, 빙시. 그에 반하면 광해군은 선조가 조선을 버리고 의주를 튀었을 때 광해군과 같이 북인들 의병장들이 같이 임진왜란을 열심히 막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 누가 봐도 세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송강정철이 그걸 알고 선조한테 가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의견을 올립니다. 근데 당시 선조는요, 광해군을 굉장히 질투하고 있었단 말이야. 싫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임해군을 왕으로 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철이 이 건저의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철아, 너는 짐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내가 좀 있다고 세자 책봉한다 하지 않았는가? 급한 일이 아니네. 다시는 내 앞에서 세자 책봉에 대해 말하지 말게. 꺼져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 광해군이 세자로 내정되어 있던 상태니까 이 정철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정철이 누굴 찾아왔냐면 당시 선조한테 가장 총애를 받고 있었던 누굴 찾아가냐면 온건파의 수장이었던 당시 온건파의 수장 유성룡을 찾아가. 당시 강경파의 수장은 이산이었어. 이산해. 그러니까 여러분 유성룡 유명하죠. 이순신의 친구이자 스승이고 선조의 스승. 직책만 6개였던 가장 당시 선조가 총애했던 천재 중 천재 유성룡. 그러니까 선조가 아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정철이 유성룡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광해군의 세자 책봉 문제를 한 번 더 건의드릴 테니 유성룡 대감 제발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유성룡이 동의도 아닌 것이 비동의도 아닌 것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아니고 안 끄덕이는 거, 약간 대각선을 끄덕인단 말이야. 근데 이 정철은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유성룡이 동의하는 줄 알고 다시 선조한테 가서 건저일을 해. 그러니까 선조가 내가 세자책 뭐 이야기 하지 말랬지 하면서 벼를 날려. 그러니까 혼날 줄 알았지만 벼루가 날라올 줄 몰랐거든. 오케이, 벼루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때 유성룡이 도와주겠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성룡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정철이 유배를 가게 됐어요. 이게 무슨 사건? 정철의 건저일 사건이야. 사실 얘들아, 이 동인에서 이 정철을 굉장히 싫어했잖아. 왜냐면 정철이 동인 측을 굉장히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정연의 모반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동인과 유성룡이 작전을 짰었어. 정철을 도와주는 척하고 실제로 같이 이 세자 책봉을 건의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선조 앞에서는 꾹 다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철을 유배 보내는 성공합니다. 자, 이때 정철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마음 갖고 있었고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었던 동인 측에서 정철을 유배 보낸 김에 아예 주기자파의 북인이 되고, 아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다. 조금 유배를 보내는데 온건하게 가자에 뭐로 바뀐다? 남인으로 바뀝니다. 강경파가 북인이 되는 거고 온건파가 남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하겠죠? 오케이, rather 돼. 오케이, 똑똑해요. 자, 여러분, 동인이 북인과 남인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사건, 정연의 모반 사건과 그 다음에 정철의 건절 사건이 있었다는 점 잊지 말고요. 그러면 이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선조 이후에 북인과 남인과 서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북인에서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겪을 때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같이 임진왜란을 극복해 나가요. 그래서 당연히 광해군 때 북인과 남인, 서인 중에 누가 집권하겠습니까? 그렇죠, 북인이 집권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광해군과 북인이 같이 집권하고 있었다는 걸 이해가겠죠? 똑똑해요. 자, 이 북인이 집권하고 동시에 서인과 남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돌아와서 명예 SOS 요청에 광해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당시 자신이 아끼고 있었던 강홍립 장군을 따로 불러서 야, 홍립아, 지금 내 맘 알지? 그래, 가서 명나라 앞에서는 으쌰 화이팅 응원해주고,
후금한테 가서는 우리의 사정을 말해라. 알겠냐? 해서 강홍립이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을 지키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이 당연히 누구한테 퍼지겠습니까? 이 서인 측과 남인 측에 퍼지겠죠. 여러분, 지금은 당시 조선은 성리학 국가, 유교 국가예요.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당시 성리학을 믿고 있었던 이 서인한테는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굉장히 폐륜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플러스 학습지를 보면 광해군의 중립외교뿐만 아니라 당시에 북인 애들이 자신의 정권을 조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광해군을 꼬드기게 되는데, 어떻게 꼬드기나? 당시 광해군을 위협하고 있었던 애들이 누구냐면 바로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이에요. 왜? 서인과 남인 측에서 이 영창대군을 필두로 조금 권력을 잡으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가 있었어. 그래서 북인과 광해군이 어떤 사건을 저지르냐면 자신의 왕권 강화에, 자신의 정권 유지에 방해막이 되는 방해가 되는 자신의 엄마뻘인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교국가에서 어떤 짓입니까? 엄청난 폐륜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엄마를 폐위시킨다. 폐모. 동생을 죽인다 해서 폐모살제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따라 읽어볼까요? 폐모살제.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중립외교와 플러스 이 폐모살제로 인해서 이 서인과 남인 측에서, 특히 서인에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안 되겠다. 저 광해군의 폐륜에는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다 해서 어떻게 한다? 반정을 일으키게 되니 그것이 무슨 반정이다? 바로 그렇죠. 인조반정인 거예요. 인조반정. 자, 인조반정은 왜 일어난다고? 두 가지 이유.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폐모살제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당연히 왕이 인조가 되겠죠. 그럼 인조 때 집권하는 붕당이 어디야? 당연히 서인이고, 서인과 같이 남인이 공존하게 되는 형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광해군 때는 명과 후금이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다면 인조 때는 당연히 어떤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얘네들은 뼛속까지 성리학이니까. 그렇죠. 명과는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면 이 나라 중에서 누가 기분 나빠합니까? 당연히 후금이죠. 후금이지. 자, 그 다음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괄이라는 신하가 있었어. 이 이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조 반정 때 1등 공신이었는데 실제로 1등 공식 명단에 이 이괄이라는 사람의 명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빡쳐. 그래서 이괄이 난을 일으켜요. 어쨌든 이괄의 난을 일으키는데 이때 진압을 당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괄의 난을 같이 일으켰던 이 이괄의 잔당들이 조선에 남아있으면 개죽음 당한 게 뻥하니까 어디로 튀냐? 얘네들이 어디로 튄다? 그렇죠. 바로 후금으로 튀어요. 후금으로 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후금한테 저기 후금이죠? 안녕하세요. 저 조선 사람인데요. 지금 조선에서 당신네들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 펼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나라 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야, 이 자신의 나라를 쳐달라는 새끼들이 어딨어, 오랑캐들한테. 그리고 심지어 이때 후금한테 뭘 주냐면 조선의 지도와 군사훈련법까지 다 바쳐. 그러니까 후금이 오케이 하오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니 그것이 무슨 혼란이다? 바로 정묘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인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알게 되냐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후금이.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묘호란 때 우리가 게임이 안 돼. 실제로 이립과 정봉수 장군이 조금 후금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좀 막긴 막지만 어쨌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인조가 강화도를 피신해갖고
강화도를 피신하는 등 우리가 엄청난 열세에 놓이게 돼. 자, 이때 우리 조선이 뭐라 그러냐면, 저게 후금이죠? 당신네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에? 당신네들 아빠라 부르고 우리 명나라랑 관계 끊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성리학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아버지가 둘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아버지 명나라고 일단 우리가 당신들한테 형이라 부를게요. 형. 그러니까 후금이 뭐라 그래? 형? 따그? 하우? 하면서 또 물러나. 자, 그래서 이때 정묘호란 때 무슨 관계를 약속받고 물러나냐면 바로 형제 관계를 약속받고 물러나게 돼요. 이해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후금이 조금 더 강해져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되니 이게 바로 중국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로 이름을 바꿔요. 이 청나라 이름 바꾸고 명나라를 아예 바로 쳐버리는데 이때 명나라 이름이 미음밖에 안 남아요. 거의 멸망 직전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형제 관계를 끊고 당시 후금과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쳐들어옵니다. 언제? 병자년에. 그게 무슨 호란? 그렇죠. 병자호란입니다. 이때 청나라 뭐라 그래? 형제 관계 아니라 야, 너희 이제부터 나 우리 아빠라 불러. 너희 우리 신하야. 뭐라고?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봐요. 그러면 우리 조선은 성리학 국가 유교 국가죠. 이 오랑캐였던 청나라의 군신 관계에 파가 갈리게 됩니다. 어떤 파와? 싸우자파의 척화파와 항복하자파의 주화파인데 이 싸우자파의 척화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김상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전하, 어떻게 오랑캐 다량이 사이를 기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랑캐 밑에서 숨어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서서 죽읍시다. 멋은 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와의 의리와 명물을 지키는 거지. 그리고 이 주화파는 뭐야? 특히 최명길. 전하, 송구하오나 일단 산 다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전쟁을 하다간 백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백성을 위해 참아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항복을 하자예요.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 봤어요? 남한산성? 이 남한산성 김상은 역할이 김윤석, 최명인 역할이 이병헌. 이 두 명의 대사로만 치는 그 극적인 긴장감. 선생님이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당연히 여러분 어떤 파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주화파죠. 근데 지금은 유교국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척화파와 주화파 중에 누가 우세하게 됩니까? 당연히 이 척화파가 우세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병자년에 호란을 일으키게 되니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임경업 장군이 조금 활약하긴 하지만 너무 빨리 쳐들어와서 실제로 인조가 또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는데 미처 강화도로 피신하는 길이 가로막히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돼서 당시 겨울이었거든요. 40일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엔 항복하게 되니 어디에 항복하냐면 그렇죠. 알죠. 지금의 롯데월드 잠실에 있죠.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자, 삼전도 굴욕이 뭐예요? 그렇죠. 당시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인조가 신하의 복을 입고 예우를 갖춘 다음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찍게 되는 삼배구고두의 굴욕을 당한 거죠. 이때 사료에는요, 인조의 이마가 다 째졌대요. 피가 철철철 났대. 얼마나 굴욕이야. 맞지? 자, 여러분, 그러면 당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신하들뿐만 아니라 이 인조의 아들들까지 같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청나라한테 인질로 잡혀가요. 이 인질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인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인조한테는 아들이 2명 있어. 2명. 첫 번째 아들 소현세자와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이 있었는데 이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조선에서는 몇 번째 아들이 짱입니까? 바로 첫 번째 아들이 짱이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한테 어이구 우리 첫째 아들 왔어.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소현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우리가 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청나라 겁나 좋아요. 우리나라 부강해지려면
우선 청나라의 선진문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걸 듣고 있던 인조가 이런 니 아버지 이마 너 아버지 청나라한테 굴욕적으로 항복을 못 받냐 하면서 꺼져라 하면서 벼루를 던지게 되는데, 이때 소현세가 벼루를 맞고 피가 철철철 났다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조한테 맞아 죽었다, 두 번째는 뭐 독살 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일단은 죽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 일단 복림대군 남겠죠. 얼굴이 둘째 아들 어땠어? 라고 하니까 복림대군이 아버지 저는 청나라에 있을 때 잠을 한숨 못 잤습니다. 왜? 아버지의 복수만을 위해서요. 청나라 오르막 새끼들 제가 쳐 죽일게요 라고 하니까 인조가 어이구 역시 우리 아들 하면서 복림대군이 나중에 왕이 되니 이가 누구다? 인조 다음에 효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게 효종 때는 무슨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청나라한테 복수하자고 북벌론을 펼치게 되는 거죠. 북쪽을 치자. 자, 그러면 이 소현세자의 후예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청나라의 선진문문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북학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 북학론을 펼치게 되는 사람들이 북학파가 되고요. 이 북학파가 실학자들이 되고요. 이 실학자들이 나중에 근대 때 뭐가 되냐? 바로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시험 범위는 이까지죠. 실학까지. 자,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의 이후 상황과 그 다음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내용이에요. 잘 들었나요? 추석 때도 이렇게 수업을 들으라 하니 조금 슬프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 추석 때 쉬지 않고 강의를 찍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빈칸을 좀 채우도록 하고요. 학습지. 그 다음에 예속논쟁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디오스.